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살인 준호라고 합니다. 아내 서연과는 결혼한 지 7년 차이고 둘 다 첫 결혼이죠. 서연은 결혼 전에 웨딩 플래너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지금도 지인들의 결혼식에 자주 참여하곤 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서연이 아침 일찍부터 옷장 앞에서 이것저것 꺼내며 고민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외출할 때 신경 쓰는 편이지만 그날은 유독 더 공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유림이 결혼식이잖아. 웨딩 플래너 출신이니까 너무 대충 가면 안 되지라며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골라 입더군요. 머리도 평소보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며 웨이브를 살렸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업무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주말 근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해, 유림이한테 축하 인사 꼭 전해줘라고 말하니까 서연은 괜찮아. 어차피 웨딩 관련 얘기만 할 텐데 남편들은 지겨워할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나간 뒤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통 결혼식 2차까지 가면 늦어지곤 하니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밤 9시쯤 되어서야 서연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땠어? 예식장 예뻤지? 라고 물으니까 야외 가든 웨딩이었는데 정말 로맨틱했어. 포토존도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라며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놓고 쓰던 사람이 갑자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옆으로 돌려서 제가 화면을 볼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혼자서 빙긋 웃으면서 답장을 보내다가 제가 슬쩍 쳐다보면 급하게 화면을 끄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뭐 재밌는 거라도 봐?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결혼식 사진 공유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결혼식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웃고 있으니까 유림이 결혼식 사진이 그렇게 많아? 라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서연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웨딩 플래너가 정말 잘 찍었나 봐. 각도별로 엄청 많이 찍었더라고라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며칠 후 유림이 단체 카톡방에 웨딩 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들 한 번씩 봐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저도 궁금해서 퇴근 후에 그 영상을 재생해봤어요. 정말 예쁜 야외 웨딩이더라고요. 하얀 천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서는 결혼식, 초록 잔디 위에 놓인 하얀 의자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까지. 서연 말대로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중간에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객들이 환호하며 손을 뻗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그런데 그때 화면 한쪽 구석, 포토존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뭔가 익숙한 옷차림이 눈에 걸렸어요. 연한 핑크색 원피스. 그건 분명 서연이 그날 입고 간 옷이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부케 던지기 장면에서 카메라가 하객들을 훑어가는 순간 오른쪽 하단 포토존 부근에 분명히 서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둘이 뭔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은 정말 짧게 지나갔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하객이겠지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서연은 그날 결혼식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친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었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궁금해서 서연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응, 옛날 웨딩 플래너 일할 때 알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유림이 친구들이랑도 인사했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얘기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말이 적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서연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급하게 확인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통화를 피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고 샤워할 때조차 핸드폰을 옆에 두고 들어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핸드폰을 보며 또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환하게 웃더라고요. 마치 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었더니 서연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유림이가 신혼여행 사진 보내줘서라고 얼버무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유림은 결혼식 이후로 신혼여행을 갔고 바쁠 텐데 그렇게 자주 연락할 리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서연이 그렇게 즐거워할 만큼 재밌는 사진을 매일 보낼 리도 없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깜빡했나 봅니다. 마침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어요. 발신자는 민우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오늘 촬영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는 더 예쁜 곳에서 찍자였습니다. 민우. 저는 서연의 지인 중에 민우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촬영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서연이 언제 누구랑 촬영을 했다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연이 샤워에서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후에 잠깐 나간다고 했잖아. 서연은 응, 유림이랑 카페에서 차 마셨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핸드폰 메시지에서는 분명히 촬영이라고 했는데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니. 이야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이 먼저 잠들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 본 그 장면, 요즘 들어달라진 서연의 행동, 그리고 오늘 본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오랜만에 공원이라도 산책할까? 라고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좋아라고 대답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고 서연은 급하게 확인한 뒤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라며 산책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급하게 외출한 뒤 저는 집에서 혼자 유림의 결혼식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천천히 돌려가며 봤어요. 부케 던지기 장면에서 멈춰서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포토존 쪽 상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서연 옆에 서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옆으로 깔끔하게 넘긴 스타일이었어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부케를 받은 신부의 친구가 환호하는 순간 카메라가 잠깐 포토존 쪽으로 흔들렸는데 그때 서연과 그 남자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정말 연인 같은 포옹이었어요.
남자의 손은 서연의 허리에 감겨 있었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연이었고 분명히 그녀는 그 남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유림의 결혼식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을 텐데 혹시 거기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뒤져봤습니다. 유림의 계정, 포토그래퍼 계정,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계정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포토그래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 포토존에서 촬영한 하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 서연이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팔짱을 끼고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진 아래 댓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민우 오빠랑 서연 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민우. 바로 그 메시지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연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민우라는 남자였고 적어도 결혼식에서부터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쇼핑했어.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구나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뭐 산 거 없어? 라고 물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어라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평소 쇼핑을 좋아하는 서연이 백화점에 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올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인터넷에서 그 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더 조사해봤습니다. 포토그래퍼 인스타그램의 댓글과 태그를 따라가다 보니 민우의 개인 계정도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바로 결혼식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우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근 올린 사진들을 보면 서연이 최근에 갔다고 했던 장소들과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공원, 전시회장 등등. 심지어 며칠 전 서연이 친구들과 브런치 먹었다고 했던 그 레스토랑에서 민우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시간을 맞춰보니 서연이 외출했던 시간과 민우가 그 장소에서 사진을 올린 시간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민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이 더 필요했어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비록 영상에서 본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연의 외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날 민우의 SNS 활동은 어떤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틈틈이 민우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민우도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우가 올리는 사진들의 배경이었어요. 서연이 최근에 예쁘다며 자랑했던 카페, 전시회, 심지어 새로 생긴 포토스팟까지 모두 민우가 먼저 다녀온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서연이 오늘 늦을 것 같아. 대학 동기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민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오늘의 데이트 코스라는 글과 함께 와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 사진 속에 서연이 즐겨 차는 반지가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테이블 너머로 뻗은 여자 손목에 분명히 서연의 팔찌도 보였고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서연은 대학 동기들과 만난 게 아니라 민우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동기들 잘 만났어? 어디서 먹었어? 서연은 응, 홍대에 있는 고깃집에서 먹었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우의 스토리는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완전히 다른 장소,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이 친구랑 전시회 보러 간다고 하자 저는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여자끼리 가는 거라서 다음에 우리 둘이 따로 가자라고 거절했어요. 서연이 나간 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평생 아내를 미행해 본 적은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홍익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둘이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서연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장 안에서도 민우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고 설명해주는 모습, 서연이 민우의 팔에 기대어 작품을 보는 모습까지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둘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둘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대화 도중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연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뺨에 키스를 했어요. 서연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민우에게 기대며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구랑 전시회 본다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있다니.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녁 늦게 돌아와서 전시회 정말 좋았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평생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어요. 성급하게 따지고 들면 서연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 했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불륜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통해 그의 직장과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민우는 저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동일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같은 아파트 주민이려니 했었죠. 키 크고 마른 체형의 깔끔한 인상의 남자. 인사를 나눈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설마 그 사람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줄이야.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직장도 알아냈어요. 시내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6으로 저보다 6살 어렸고 미혼이었어요. SNS를 보니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맛집 탐방이나 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을 즐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서연이 좋아하는 취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우의 예전 포스팅을 보니 서연이 웨딩 플래너로 일할 때 몇 번 협업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웨딩 촬영을 맡은 포토그래퍼와 웨딩 플래너로 만난 거였죠. 그러니까 유림의 결혼식에서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민우에 대해 이런 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라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만한데 완전히 숨기고 있었던 거죠. 분명 그때부터 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서연의 외출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민우의 SNS 활동을 통해 둘의 만남을 예측했어요. 그리고 매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서연이 피부과 가야 한다며 외출했는데 실제로는 민우와 만나서 근처 호텔 카페에 갔더라고요. 하지만 카페에 머문 시간은 고작 30분. 그 후에 둘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둘은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몇 층에서 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12층에서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후에야 둘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민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서연은 머리가 조금 흐트러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불륜 관계였어요. 호텔에서 3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뻔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와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았더니 얼굴이 좀 빨갛네라며 거짓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위자료 청구 절차,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의 불륜이라는 점이 더욱 악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호텔 출입 기록, 시간대별 사진 증거, SNS 포스팅 내용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상의 결과 일단 상간남인 민우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직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우를 먼저 압박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민우가 먼저 자백하면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 여전히 민우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서연에 대한 모든 믿음과 사랑이 완전히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대로 저는 민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주소, 직장 위치, 차량 번호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사유로 문의해서 민우의 전체 이름과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둘의 불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유림의 결혼식에서 처음 포착된 친밀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데이트 장소에서의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2개월 동안 15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그중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만 5번이었어요.
특히 민우의 SNS 포스팅과 서연의 거짓말을 대조한 표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동기들과 만났다고 한 날 민우가 올린 오늘의 데이트 포스팅, 서연이 피부과 같다고 한 날 민우의 호텔 라운지에서 달콤한 시간 스토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상간남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였죠.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앞으로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비용을 고려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구나 목 부분에 뭔가 흔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서연은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신입환영회 같은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민우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거든요. 그날 민우는 특별한 하루의 마무리라는 글과 함께 샴페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더 결정적인 건 서연의 핸드폰에서 새로운 앱을 발견한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서연이 뭔가 새로운 앱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 그게 바로 커플들이 쓰는 비밀 메신저 앱이었더라고요. 일반 카톡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별도 앱으로 갈아탄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더구나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드디어 법원에 민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민우의 직장으로 내용 증명도 발송했어요. 귀하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내용 증명을 받은 민우는 당황했을 거예요. 설마 자신들의 불륜이 들통났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더구나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법적 조치가 시작됐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부터 민우의 SNS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매일 뭔가를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아마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민우와의 연락이 뜸해졌고 외출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서연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공개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서연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될 거고요. 그날 밤 서연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며칠 뒤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우도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의 목록을 미리 받아봤을 테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판부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유림의 결혼식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들, 각종 데이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장면을 담은 동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민우와 서연의 불륜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민우의 SNS 포스팅과 서연의 거짓말을 대조한 자료였습니다. 오늘의 데이트 코스라며 올린 사진과 서연이 저에게 친구들과 만났다고 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들. 재판장도 이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민우 측 변호사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고 사진들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호텔 출입 영상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호텔에 함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민우의 카톡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됐거든요. 서연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들이지만 통신사 기록을 통해 복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당신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 같은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우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인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민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마침 서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저는 곧 들어갈게.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서연에게 모든 걸 말할 시간이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라고 말하니까 서연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재판 결과부터 말했습니다. 오늘 민우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 위자료 2,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야? 민우가 누구야? 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준비해온 증거 파일을 서연 앞에 펼쳐놨어요. 결혼식 영상 캡처, 데이트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 그리고 복구된 메시지들까지. 서연은 그 자료들을 보더니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유림의 결혼식 영상을 본 순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2개월 동안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어. 피부과 간다고 하고 호텔 간 것도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고 민우와 데이트한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서연은 그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개월 동안 지속된 불륜이 한순간의 실수일 리가 없었죠. 더구나 호텔까지 가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가 보내줄 거야. 재산 분할은 내가 7, 당신 3으로 하자. 내 마지막 선이야라고 말하니까 서연은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우와의 재판에서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이라 서연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 70대 30, 위자료 별도 지급, 그리고 이혼 사유는 서연의 불륜으로 명시됐어요. 서연은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민우와 호텔에 들어갈 때 이미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2개월 동안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면서 낮에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잖아. 그걸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특히 서연이 변명으로 내세운 촬영 컨셉이었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호텔에서 3시간 동안 뭘 촬영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그 촬영에 대해서는 저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민우는 판결 이후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어요. 아마 같은 단지에 계속 살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더구나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컸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을 텐데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법정까지 간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이혼이 확정된 후 서연도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서도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7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라며 울었지만 저는 그 7년을 배신한 건 나이 아니라 당신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이 떠난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민우로부터는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70%를 가져갔습니다. 더구나 이혼 사유가 서연의 불륜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서연이 재혼할 때도 불리할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림의 결혼식 영상에서 시작해서 호텔 출입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았거든요. 변호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의뢰인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건 서연과 민우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발뺌하다가 사진 증거가 나오니까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했고 호텔 영상이 나오니까 업무상 미팅이라고 했다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니까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서연이 촬영 컨셉이었다고 주장했을 때 재판장이 그럼 그 촬영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서연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촬영이 아니라 불륜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서연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뻔뻔했어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잖아요. 심지어 다음에 우리 둘이 전시회 가자라며 제게 거짓말까지 했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증거는 남게 마련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기록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서연과 민우도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직감이라는 건 대부분 맞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성급하게 따지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저는 2개월 동안 참고 견디면서 완벽한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완승할 수 있었어요. 만약 처음 의심이 들었을 때 바로 따졌다면 서연이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었겠죠. 진실은 숨겨도 렌즈에는 찍힙니다. 서연과 민우가 놓친 건 그날 카메라의 방향이었어요. 유림의 결혼식 영상에 자신들의 모습이 담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한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7년 결혼 생활 중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2개월간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남으로부터 2,500만 원 위자료를 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시간? 아니면 고속도로 정체?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윤재민에게 명절은 그저 또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결혼 8년차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죠.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안정적인 가장이었어요. 그의 아내 박민정은 대기업 홍보팀 대리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36, 똑 부러지고 세련된 외모에 일도 잘하는 여자였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명절만 되면 민정이 시댁 방문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추석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어요. 재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민정이 부엌에서 대뜸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 올해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회사에서 영상 편집 마감이 당겨졌어.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 발표라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고. 민정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재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인데도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피곤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야. 그동안 명절 때마다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든 나는 일이 우선이야. 당신도 회사 운영하니까 알잖아. 일이 밀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미는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 시댁을 피하는 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신경전, 시댁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아예 명절 자체를 회피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럼 적어도 당일 아침에라도 올라와. 저녁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자. 응, 그건 생각해 볼게. 민정은 그렇게 대답하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거실까지 들려왔죠. 재미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재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반엔 그래도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각자의 영역에 갇혀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단 피곤함에 가까웠죠. 서로를 신경 쓸 에너지조차 남지 않은 관계. 옆에 누워있는 민정은 벌써 잠든 건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또 어머니께 뭐라고 변명을 드려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재미는 새벽부터 짐을 챙겨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만 남겼죠. 재미는 아내의 차가운 인사에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막혔고 3시간 걸릴 거리를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짐을 꺼내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대문 옆에 놓인 거대한 꽃바구니였죠. 화려한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한 호텔 로비에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바구니였습니다. 이게 뭐지?
재민은 꽃바구니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리본에 달린 작은 카드를 발견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에게 그 미소를 잊지 못하겠어 H. 순간 재민의 손이 굳었습니다. 민정에게? 시댁으로? 재민은 카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는 도저히 회사 선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사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재민아, 왔니?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하시다가 꽃바구니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냐? 누가 우리 집 앞에 이런 걸 갖다 놨어? 저도 방금 봤습니다. 재민은 카드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꺼내 쓰고 카드를 읽으시더니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정이한테 온 거네. 사랑한다니, 미소를 잊지 못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보낸 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은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꽃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오시며 계속 중얼거리셨죠. 추석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래. 며느리 이름으로 이런 꽃이 오다니. 회사에서 보냈으면 회사 이름을 쓰지. 왜 이런 수상한 문구를 적어놨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H라는 이니셜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정의 회사 대표 이름은 강일수였습니다. 홍보팀장은 박지훈이었고요. 둘 다 H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결국 문자가 왔죠.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재민은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쳤습니다. 시댁에 내 이름으로 꽃바구니가 왔어. H라는 사람한테서. 이게 뭐야?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어요.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거실을 힐끗힐끗 쳐다보셨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도착한 거예요. 재민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셨죠. 민정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그래,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정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재민을 쳐다봤죠. 재민은 거실 한쪽에 놓인 꽃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야?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표정, 그리고 곧바로 태연함으로 바뀌는 얼굴. 아, 그거? 회사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다 돌린 거야. 추석 선물로. 회사 대표가 왜 시댁 주소로 보내? 그리고 이 문구는 뭐고? 재민이 카드를 들어보이자 민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좀 센스 없으신 분이야. 직원들 명단 보고 무작정 보낸 것 같아. 문구는 그냥 꽃집에서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아냐? 기본 문구에 내 이름이 들어가. 그리고 H는 뭐야? 해피 CHUSEOK의 H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회사에서 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재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재민아, 저거 정말 회사에서 보낸 거 맞니? 내가 봐도 이상한데.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댁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어젯밤 메모해둔 꽃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플라워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으로 배달된 꽃바구니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주문자 성함이나 받는 분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는 사람은 박민정이고요. 주문자는 H라고만 적혀 있던데.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죠. 아, 확인됐습니다. 주문자분께서 익명 배송을 요청하셔서 이니셜만 표기됐네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주문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송 주소는 누가 알려준 건가요?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송됐거든요. 주문하실 때 주문자분께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메모도 남기셨더라고요. 재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민정의 시댁 주소를 알아내서 명절날 그곳으로 꽃을 보낸 겁니다. 혹시 주문 날짜는 언제였나요? 일주일 전이네요. 추석 당일 아침 배송으로 미리 예약하셨더라고요. 일주일 전.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재민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정과의 관계를 드러내려 한 거예요.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민정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재민이 들어서자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바람 좀 쐬었어.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음속으론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 서울로 먼저 올라간다고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 양해 구하고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재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가면서 재민을 돌아봤어요. 나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 미안해. 괜찮아.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민정은 씁쓸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재민은 창문으로 아내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 밤 서울로 올라가서 확실히 따져봐야겠다고. 그날 저녁 늦게 재민도 시댁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어요. 재민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민정이 거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죠.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 휴대폰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기도 했죠. 재민은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재민은 메시지 목록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대화창 하나. 발신자 이름은 현우 상무님이었습니다. 현우. H. 재민의 손이 더욱 떨렸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오늘 오후에 온 거였어요. 선물 잘 받았지? 내 시댁까지 갔을 줄은 몰랐네. 하. 재민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댁까지 갔을 줄은 몰랐다고? 그럼 이 남자는 민정의 시댁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재민은 손가락을 위로 올려 이전 대화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어제 호텔 괜찮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오늘 회의 때 내 모습 너무 예뻤어. 집중이 안 됐잖아. 남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우리 이제 그만 숨어 다니자. 내가 진심이라니까. 너도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우리 공주님. 재민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읽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죠. 민정이 거실로 들어와 재민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왔어? 언제 온 거야?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휴대폰을 민정에게 보여줬죠.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민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내 휴대폰을? 어떻게가 중요해? 지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재민이 휴대폰 화면을 민정 앞으로 내밀었어요. 현우 상무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였죠.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그냥 뭐 장난이야? 회사 선배가 장난친 거야? 재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해봐. 현우 상무가 누구야? 그리고 너희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올려 더 많은 대화를 읽었죠. 호텔 예약 내역이 보였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그 전달에도 거의 매주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매주 회의 있다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들이 다 이거였어. 이 남자 만나러 간 거였지.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정이 두 손을 내리며 재민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어쩌다가 6개월 동안이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재민은 대화창을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6개월 전이었어요. 봄이었죠. 민정이 승진한다고 기뻐하던 시기였습니다. 현우 상무가 누군데? 내 상사야. 응. 홍보팀 담당 상무야. 민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재민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상사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회사에서?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침대까지 갔다는 거지. 재민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그 꽃바구니도 이 남자가 보낸 거였어. 일부러 시댁으로. 왜 그랬을까? 날 조롱하려고? 아니면 너한테 압박을 주려고?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몰랐어. 현우 씨가 그렇게 할 줄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만나서 따졌어. 따졌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 이제 끝내자고. 근데 현우 씨가 자꾸 내가 진심이라고 했던 말을 들먹이면서 민정의 말이 끊겼습니다. 재민은 그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민정이 그 남자에게 진심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헤어지려 하니까 그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심이었어? 그 남자한테? 재민의 질문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진심이었겠지. 6개월 동안 매주 만났는데. 재민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에게 등을 돌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은 어두웠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죠. 나는 우리가 조금 멀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바빠서, 피곤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께 내 변명을 대신 전하는 동안 너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재민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남자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재민이 돌아봤어요. 화면에 또다시 현우 상무의 메시지가 떴죠. 재민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남편한테 알릴 때도 됐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알려줄까? 재민은 그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현우 상무라는 남자가 이제 민정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협박으로 나온 겁니다. 이 새끼가 지금 너를 협박하네. 재민이 휴대폰을 민정에게 보여줬어요. 민정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내가 말할게. 처리?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야? 이 남자는 지금 너를 가지고 놀고 있어. 시댁에 꽃 보낸 것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 보내는 것도 그래. 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재민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변했다는 걸요. 처음에 만났을 땐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였는데 최근 들어 집착이 심해지고 통제하려 들었죠. 오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 헤어지자고 했다며? 응.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 시댁에 꽃 보낸 거 왜 그랬냐고 따졌지. 근데 현우 씨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팔짱을 끼고 민정을 내려다봤어요. 뭐래? 내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야 한다고. 계속 숨어서 만나는 건 이제 지겹다고. 재민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민정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유부녀와의 스릴 넘치는 관계를 즐긴 거였죠. 그런데 민정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래? 헤어지자고 했어. 실수였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비웃었어. 늦었대.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리고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재민이 재촉하듯 물었죠. 그리고 뭐? 내가 만약 헤어지겠다고 계속 버티면 우리 관계를 회사에 알리겠대. 카톡 대화 캡처한 것도 있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비겁한 남자가 민정을 완전히 올가맨 거예요. 협박과 공갈로요. 그 자식 전화번호 알아? 왜? 내가 직접 통화할 거야. 민정이 깜짝 놀라며 재민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러면 더 꼬여. 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자존심 되게 세고 한번 삐지면 어쩌는데?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은 망가졌어. 더 망가질 게 뭐가 있어? 재민이 민정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 상무의 프로필을 눌렀죠. 전화 버튼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전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대신 재민은 대화창을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호텔 예약 내역, 둘이 주고받은 애칭들, 그리고 민정이 보낸 메시지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오늘 당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한때 민정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하고 있었죠. 너 진짜 사랑했어? 이 남자를? 재민의 질문에 민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현우 씨가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우리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착각이었다는 거지. 응. 그냥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너랑의 관계가 너무 무료하고 시댁 스트레스도 심했고. 현우 씨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냥 나만 봐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재민은 이해가 됐습니다. 민정이 도망친 거예요. 결혼 생활의 무게에서, 책임감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그 도피처가 현우라는 남자였던 거죠.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현우 상무. 재민과 민정이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죠. 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받아. 재민이 말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죠. 못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받을까? 재민의 말에 민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 돼. 하지만 재민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폰을 켰죠.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생각 정리됐어? 내일 회사에서 얘기하자. 아니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으로. 여보세요. 재민의 낮은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번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정 남편입니다. 현우 상무님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민은 침착하게 기다렸죠. 민정은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정 씨 남편분이시라니.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내신 메시지 잘 봤습니다. 제 아내한테 우리 관계를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시댁에 꽃바구니 보낸 것도 상무님이시죠? H라고 이니셜 남기셨던데. 재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흥분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무적이고 냉정했죠.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민정 씨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민은 피식 웃었어요. 이 남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죠.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제 아내를 유혹해서 6개월 동안 관계를 가진 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유혹이라니요. 민정 씨도 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정 씨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 민정이 소리쳤어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 겁니다. 내가 먼저라니? 처음에 업무 핑계로 자꾸 밤늦게 불러낸 게 누구야? 술 먹자고 이야기 들어주겠다고 한 게 누구였어? 현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불렀지. 근데 너 싫으면 안 나왔어도 되잖아. 남편 있는 사람이 왜 상사 꼬임에 넘어와? 결국 내가 선택한 거야, 민정아.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현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건 민정 자신이었죠. 재민은 민정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물러서게 한 후 다시 전화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먼저든 이제 중요하지 않네요. 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를 정말 회사에 알릴 생각이십니까? 그건 민정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만약 민정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이혼하고 상무님한테 가라는 얘기입니까? 직설적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남자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해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상무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알려드리죠. 상무님이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사에 알리시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알리는 게 낫겠네요. 상무님,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기혼 여성 직원을 상대로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제가 알기론 상무님 회사는 상장 기업이고
윤리 규정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무님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재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무님이 제 아내를 협박하셨듯이요. 저도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시댁으로 보낸 꽃바구니까지. 민정이 재민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재민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온화하고 조용했던 남편이 이렇게 날카롭고 계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제안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부로 제 아내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상무님 회사 인사팀에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준비하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니까요. 재민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몇십 초가 지나고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민정 씨한테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재민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민정 씨,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상무님.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셨든 이제는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가정을 흔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재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민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정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뭐가? 현우 씨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나 혼자였으면 계속 끌려다녔을 거야.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죠. 착각하지 마. 널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민정은 고개를 들어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재민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지. 당연히.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당연하지. 내일 변호사 알아볼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자.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민정은 알았죠. 재민이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전 10시쯤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아, 너 지금 회사 단톡방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큰일 났어. 현우 상무랑 너랑. 그 얘기가 퍼졌어.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단톡방을 열어봤죠.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단톡방에는 현우와 민정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들,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거예요. 이게 무슨...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야? 민정 대리 결혼했잖아. 현우 상무가 미쳤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민정은 급하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회사 인사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 대리, 내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면담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죠. 회사에선 이런 문제에 엄격했거든요. 특히 임원과 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요. 그날 저녁 재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민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죠. 회사에서 알았구나. 응. 현우 씨가 단톡방에 다 올렸어. 복수한 거야. 어젯밤 당신이 협박한 거에 대한.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현우 같은 인간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죠. 내일 인사팀 가야 해. 아마 해고당할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아마 회사에서도 문제될 거야. 임원이니까 더 심각하게 다뤄질 거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 했어. 그리고 현우한테 위자료 청구도 할 거야. 얼마나? 변호사가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래. 증거가 확실하니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 6개월간의 불륜 관계가 그 정도 가치로 환산되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현우 상무는 명예퇴직 처리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용히 덮고 싶었던 스캔들이었지만 이미 소문은 업계 전체로 퍼진 후였습니다. 재민은 법적 절차를 밟아 현우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으니까요. 회사에서의 지위,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알고 보니 현우도 기혼자였고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재민과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민정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은 민정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남남이 된 사람.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층 버튼을 눌렀죠. 한 달 후 재민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국화를 가꾸고 계셨어요. 재민은 마당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꽃바구니가 버려져 있었죠. 재민아, 차 한잔 할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재민은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쓰레기통 속 꽃바구니가 보였죠. 꽃은 시들었지만 진실은 더 오래 남더군요.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재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아픔도, 분노도, 그리고 사랑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재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가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재민의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지만 동시에 쓸쓸한 빛이었죠. 마당의 꽃바구니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민정과의 결혼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